안녕하세요. 뉴컴 채널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2화와 3화 리뷰로 찾아왔어요. 액션, 반전, 그리고 진우의 엄청난 활약까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종 버튼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전의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에서 갑작스러운 던전 브레이크로 인해 수호에 숨겨진 힘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번의 손에 죽음에 직면한 순간 거대한 개미 같은 형상이 나타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수호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시야가 흐려지는 가운데 그림자에서 태어난 구원자인 개미의 불길한 형상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압도당하고 기력이 소진된 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바루는 재빠르게 수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서 부드러운 빛이 맥동하며 치유의 따스한 물결로 수호의 부서진 몸을 감쌌습니다. 소환수의 표정은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후회의 속삭임과 함께 자신의 늦은 도착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루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분노의 안개로 그를 감쌌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잔해 속에 서 있는 미스트번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독이 어린 채로 공기를 가르며 감히 폐하께 손을 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처벌의 약속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후 미스트번의 몸통이 산산이 터져나갔습니다. 피가 폐허가 된 바닥에 튀었고 상반신이 몸에서 뜯겨나가면서 사지들이 폭풍에 휩쓸린 잔해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은 그림자처럼 바루는 전장을 휩쓸며 눈에 보이는 모든 미스트번을 찢어버리겠습니다. 검은 움직임의 잔상들이 혼돈을 가르며 지나갔고 각각의 일격은 잔혹하고 정확하며 완벽했습니다. 그의 발톱은 살점 깊숙이 파고들어 어린 주인에게 다가가려 했던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공기는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역을 집어삼켰던 참상이 이제는 섬뜩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짐승들은 사라졌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루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수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착지하며 팔다리를 몸에 바짝 붙이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엄숙함과 맹세로 묶인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경건했으며 시간과 충성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수호를 어린 군주라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다음 순간 수호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살균된 듯한 하얀 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생생한 꿈의 잔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개미 같은 형상의 모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그는 희미하게 그것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터져 나왔고 그의 상태를 묻더니 곧바로 각성자 경호원을 붙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삼촌이었고 최근의 사건에 크게 동요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자신이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대학에서 벌어진 악몽 같은 사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한국예술대학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여전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는 미스트번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치명적인 존재들은 헌터들조차 감염시켜 괴물로 변이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번화한 도심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헌터협회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 모든 미스트번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호는 보도 내용을 곱씹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었고 마침내 자신의 각성이 꿈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지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시금 미스트번에게 몸이 찢기는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분명히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히 숨쉬고 있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조용함을 뚫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루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위험있는 곤충형의 실루엣이 조용히 형체를 드러냈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미스트번을 제거한 것이 바로 자신의 개입 덕분이었다고 수호에게 알렸다. 수호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한편 바루는 벅찬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위대한 소환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어린 군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바루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자 수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한때 곁을 지켰던 어둡고 충성스러운 존재들의 모습이 개미를 알아보는 순간 반쯤 잊혀진 진실로 엮이기 시작했다. 바루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수호와 다시 만나기 위해 차원을 넘나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하지만 수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되살아난 기억들은 오히려 혼란을 더할 뿐이었고, 왜 자신이 그런 존재들과 함께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 희미해졌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의 시선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한때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던 바루가 이제는 기억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다. 수호의 시선을 눈치챈 바루는 차원 이동에 소모된 만화 때문에 크기가 줄어든 것이라며 여행 중에 소비된 에너지 탓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창을 힐끗 본 수호는 바루가 사병 등급 개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모욕에 바루는 분노하며 자신이 원래는 장군급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자신을 이렇게 하찮은 지위로 격하시켰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수호는 그런 바루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바루의 노력 덕분에 몸이 회복된 것을 느끼며 새로운 활력으로 침대에서 일어섰다. 개미 소환수는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자신의 주 임무가 수호의 봉인된 힘을 해방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호가 이미 스스로 봉인을 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수호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봉인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자신을 괴롭히던 반복되는 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소리내어 물었다. 바루의 대답은 천둥처럼 수호를 강타했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수호가 이미 살아온 삶의 기억, 즉 메아리였다. 바루는 그림자 군주 성진우가 수호에게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물하기 위해 그의 힘과 기억을 모두 봉인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사실은 수호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켰다. 진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미왕을 움켜잡으며 감정이 북받쳤다. 바루는 오래전 그의 삶에서 사라진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바루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진실을 더 깊이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진우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구를 떠나 외계에서 침략자들, 이타림이라 불리는 신들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갔다. 이타림은 지구의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도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미스트번, 괴물들, 불안정해진 게이트들, 이 모든 것이 그 우주적 전쟁의 여파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호는 조용히 진실을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바루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어머니도 함께 사라졌는데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함께 간 것이냐고 물었다. 바루의 갑작스러운 반응이 진실을 드러냈다. 혜인은 진우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곧 깨달음이 날카롭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바루는 그 의미의 무게를 깨달았다. 주군의 왕비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유일한 가능성을 맞춰가며 공포에 휩싸였다. 이트라임이 은밀하게 움직이며 지구에서 사악한 음모를 꾸며 혜인과 진우를 갈라놓았던 것이다. 이트라임이 자신의 가족을 갈라놓은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호는 분노를 느꼈다. 바루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며 낮은 목소리로 수호가 한 번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망설임은 없었다. 수년간의 고립과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수호 안에서 끌어올랐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리움이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바루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있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전쟁 때문에 지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수호가 스스로 강해져서 그들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힘의 열쇠는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데 있었다. 그 말을 마치자 바루는 그림자 속에서 불길한 열쇠를 꺼내 수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곧이어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다음 도전의 조건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림자 군주의 아들인 만큼 엄청난 힘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 힘에 접근하려면 수호는 그림자 던전에 들어가 그 시련을 극복해야 했다. 열쇠는 그의 손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힘이 맥동쳤다. 이 열쇠는 현실 세계의 자물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그림자 자체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바루의 지시에 따라 수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열쇠를 자신의 발밑 어둠에 대고 돌렸다. 그림자는 마치 물처럼 열쇠를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것을 환영하는 듯 했다. 땅에서 어둠의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 방안을 뒤틀린 촉수로 집어삼켰다. 공간 자체가 신음하며 뒤틀리더니 그의 앞에 포탈이 형성되었다.
바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수호에게 앞으로 나아가 원래부터 그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으라고 재촉했다. 수호는 문턱에 서서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소용돌이쳤다. 전쟁, 신들, 별들 사이에서 싸우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허구처럼 들렸다. 그런데도 그의 앞에 맥동하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았다. 결연한 눈빛으로 수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강해질 것이다. 그의 뒤에서 바루는 조용히 있었다. 그의 생각은 그림자 군주와의 마지막 순간으로 흘러갔다. 그는 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만약 전쟁의 영향이 그들의 세계에 닿는다면 수호의 힘과 기억을 깨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선택의 여지를 남겼고 그 신중함이 이제 바루의 어깨 위에 놓였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장에서 바루는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수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그의 성장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두 사람이 문턱을 넘자 차원문은 그들 뒤로 닫혔고 그들은 어둠에 삼켜진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던전에 도착했다. 수호가 주위를 둘러보자 음산한 그림자 숲에 삼켜진 도시의 단색 폐허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자극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눈앞에 깜빡이며 나타났고 생존 퀘스트의 시작을 알렸다. 메시지에는 그림자 던전의 주민들이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 한글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목표는 간단했다. 4시간 동안 살아남는 것. 타이머는 이미 시작되었고 수호는 즉시 몸을 단단히 가다듬었다. 본능이 날카롭게 곤두섰고 바루는 곁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수호에게 계속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바로 그때 위험의 기운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무언가가 번개처럼 침묵을 가르며 수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수호의 반사신경이 즉각적으로 발동했다. 그는 몸을 돌려 재빠르고 강력한 발차기로 공격의 근원을 막아냈다. 도끼를 든 고블린 정찰병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며 분노의 찬 신음을 내질렀다. 수호는 시선을 위로 올려 괴물 머리 위에 떠있는 이름표를 확인했다. 정찰병이었다. 이 말은 근처에 더 많은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수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해 녀석이 다른 이들을 부르기 전에 끝내기로 결심했다. 고블린은 힘없이 도끼를 들어 방어하려 했지만 수호가 더 빨랐다. 수호는 날카롭게 목을 가격해 무장을 해제시켰고 고블린이 다시 자세를 가다듬기도 전에 빼앗은 도끼로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고블린은 힘없이 쓰러지며 생명을 잃었다. 수호는 첫 번째 위협을 무력화시킨 것에 만족하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의도적이었다. 수호는 시선을 위로 올려 가로등 위에 올라가 뿔피리를 부는 고블린을 발견했다. 그 신호는 분명했다. 증원군이 오고 있었다. 다가오는 물결을 바라보며 수호의 입가에는 긴장된 미소가 번졌다. 골목, 지붕, 폐허가 된 건물, 곳곳에서 고블린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이름표에는 더욱 불길한 칭호가 번쩍였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전략적이며 수가 많았다. 수호는 재빨리 바루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미왕은 거절했다. 그는 더 위험한 적을 위해 만화를 아끼는 것이 현명하다며 이번 소규모 전투에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조언했다. 바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고블린들이 돌진해 왔다.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감지한 수호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어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시켰다. 아직 죽은 고블린의 머리에 박혀있던 도끼가 떨리더니 날카롭게 튕기며 수호의 손으로 날아들었다. 수호는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도끼를 던졌고 그것은 돌진해오는 새 고블린의 목을 깔끔하게 베어냈다. 수호는 자신에게 흐르는 이 초현실적인 통제감에 놀라며 새롭게 얻은 힘에 감탄했다. 이 힘은 마치 본능처럼 느껴졌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에게서 뻗어나가는 듯했다. 갑자기 화살한 발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하지만 수호는 재빠르게 반응해 화살의 궤도를 공중에서 가로막았다. 수호는 시선을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돌려 지붕 위에 서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고블린 궁수를 발견했다. 수호는 망설임 없이 만화의 씨를 소환해 임시로 활을 만들어 쏘아 올렸다. 화살은 총알처럼 날아가 고블린의 머리를 정통으로 관통했다. 멀리서 바루는 수호의 빠른 적응력을 지켜보며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군주의 어린 시절이 전설적인 영웅의 시작을 떠올리게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호의 여정은 그 첫걸음을 되새기고 있었다. 한때 평화로운 시절에는 그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던 힘이 이제는 이타룸의 사도들에 맞서 목적을 찾았다. 어쩌면 바로는 생각했다. 세계의 생존이 이 대대로 이어진 힘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고. 전장으로 돌아가 수호는 폭풍처럼 움직였다. 칼날과 주먹, 만화가 그를 중심으로 휘몰아치며 고블린들이 연달아 쓰러졌다. 적들은 전혀 흐름을 잡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틈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가 레벨업했음을 알렸다. 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멈췄지만 그는 곧 등을 가르는 날카롭고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고블린 중 하나가 그의 경계를 뚫고 몰래 다가와 칼날을 꽂은 것이다.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문 채 수호는 고블린이 의기양양하게 웃는 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 미소는 수호가 몸을 비틀며 잔혹한 주먹을 고블린의 얼굴에 날리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고 고블린은 잔해 속으로 나가떨어졌다. 바로는 걱정이 깊어지며 목소리를 높여 수호를 불렀지만 수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이전 것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무리 속에서 센츄리온이 나타났다. 우뚝 솟은 몸집과 핏빛 눈동자는 위협감을 뿜어냈고 마치 사냥감의 크기를 재는 포식자처럼 수호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이전 상처의 여파로 여전히 어지러운 가운데 수호는 이를 악물고 등에 밝힌 단검을 힘껏 뽑아냈다. 체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흔들림 없는 결의로 그는 온 힘을 다해 단검을 던졌다. 칼날은 무리를 가르며 깨끗한 길을 내고 곧장 센츄리온의 가슴팍에 밝혔다. 괴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 포효가 전장에 울려 퍼졌다. 혼돈 속에서도 수호는 당당히 서 있었다. 한때 그를 지배했던 무력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짜릿함과 목적의식이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고블린들이 몰려들어 잔인한 정확함으로 공격해왔다. 칼날이 번쩍이고 창이 날아다니며 피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수호는 모든 상처와 타격을 견뎌냈지만 그의 시선은 결코 적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상태창에 점점 줄어드는 수치를 무시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다.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거스르는 도전이었다.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공격을 피할 때마다 그는 더 빨라졌고 그 전장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스킬을 얻고 레벨이 오르고 적응해 나갔다. 고블린들은 하나씩 쓰러져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전장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거리에는 고블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의 시체는 부서진 도로와 폐허가 된 건물 위에 흩어져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수호는 폐차 위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생존 퀘스트가 끝났음을 확인해 주었다. 바로는 수호의 승리에 기뻐하며 박수를 쳤지만 젊은 군주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곧이어 또 다른 알림이 떴고 이번에는 퀘스트 완료 보상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수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상을 수락했다. 보상 내역이 펼쳐지자 수호는 숨을 멈췄다. 보상은 그림자 추출 능력이 담긴 룬석이었다. 그 단어만으로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는 높은 곳에서 젊은 군주가 이런 상징적인 힘을 물려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수호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관찰했다. 이번 각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이 각성에는 시스템, 성장의 길, 그리고 노력으로 해금되는 기술들이 함께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바루는 웃으며 수호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이 시스템이 오직 그의 성장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난스럽게 비꼬며 바루는 수호의 여정을 신의 치트키를 갖고 태어난 것에 비유했다. 수호는 그 말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손바닥에서 빛나는 룬석의 시선이 옮겨졌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룬석을 부숴 그 에너지를 흡수했고 새로운 스킬에 대한 지식이 한순간에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곧바로 그림자 추출의 제약 조건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성공 여부는 대상의 능력치와 사망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현재로서는 수호가 최대 3번까지만 추출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이제 그는 그림자 병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바로는 이 생각을 덧붙이며 이 스킬이 그림자 군주의 권능의 초석이자 한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수호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강령술과 비슷했지만 그만의 논리와 법칙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직접 시험해 볼 준비가 된 수호는 근처에 있는 고블린 시체 위로 손을 뻗었다.
스킬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어를 지정하라는 프롬프트가 나타났다. 수호는 잠시 멈춰 신중하게 생각했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리고 차분한 결의로 그는 자신의 피에 새겨진 듯한 한 단어를 속삭였다. 일어나라. 명령이 떨어지자 그림자들이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 흩어진 고블린 시체에서 꿈틀거리며 솟아올랐다. 공기는 음산한 기운으로 짙어졌고 뒤틀린 고블린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세 마리의 그림자 고블린이 나타났고 그들의 형체는 끓어오르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수호 앞에 섰다. 침묵하며 텅 빈 눈으로 새로운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호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느릿한 움직임과 흐릿해진 존재감을 알아차렸다. 이때 바루가 재빠르게 설명했다. 새로 추출된 그림자들은 생전보다 약해지고 크기와 힘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것이 신선한 소환수의 본래 특성이었다. 수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제약을 눈치채며 미간을 찌푸렸다. 시스템은 그의 소환수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것이라고 알렸다. 수호는 약간의 답답함을 담아 이 점을 지적했고 이에 바루는 놀란 반응을 보였다. 개미왕은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며 곧 수호에게 그림자 저장 스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능력은 그림자들이 24시간의 한계를 넘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이었다. 바루는 약간의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힘이 더 강해지면 언젠가 그 스킬을 얻게 될 것이라며 수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한계에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호는 그 설명에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바루의 변함없는 안내에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호의 배는 한동안 꼬르륵거리고 있었고 거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친 소리가 계속 났다. 생존의 육체적 대가가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고 이제 음식 찾기가 그의 다음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는 바루에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물었고 소환수는 그림자 던전 열쇠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답했다. 수호는 지체 없이 열쇠를 활성화했고 순식간에 그들은 텅 빈 병원 구내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음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한 입 한 입을 경이로움 속에 삼켰다. 그가 겪은 모든 일 이후 가장 단순한 식사조차도 진미처럼 느껴졌다. 바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조용히 어린 주인이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의 과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임무는 이미 분명했다. 바로 외계에서 온 몬스터들의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호는 던전에 들어가 짐승들을 사냥하고 자신의 레벨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더욱 강해져야 했다. 두 번째 임무는 개인적인 것이었고 감정이 깊게 실려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호의 어머니 혜인을 찾는 일이었다. 그녀의 실종은 바루가 결코 잊으려 하지 않는 상처였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던전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강해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생존과 어머니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일이기도 했다. 수호가 목표를 정리하던 그때 베루가 자신만의 세 번째 임무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전의 계급을 박탈당하고 이제는 일개 병사로 강등된 자존심 강한 개미왕은 자신의 옛 영광을 되찾고자 했다. 힘을 회복하기 위해 베루는 마력이 깃든 어떤 것이든 섭취해야 했다. 그 방법은 한때 그림자 군주가 제공하던 영양에 비하면 서툴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수호는 모든 목표를 마음속에 정리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베루는 그에게 기분부터 상기시켰다. 수호가 합법적으로 던전에 들어가려면 헌터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헌터 협회를 방문해 의무적인 마력 측정 검사를 받아야 했다. 수호는 주저없이 동의했고 각성자로서 시스템이 자신에게 어떤 등급을 부여할지 이미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터 협회 직원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전하자마자 그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마력은 40 초반대로 측정되었고 공식적으로 2급 헌터로 분류되었다. 그 말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호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채 건물을 나서며 깊은 실망감이 가슴에 자리 잡았다. 언제나 세심한 베루는 헌터 등급이 주로 마력 수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수호가 초반 스탯 포인트를 순수한 힘에 투자했기 때문에 마력 스탯이 자연스럽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고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논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별다른 위로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림자 권능을 휘둘렀던 병사들을 소환하고 고블린들을 손쉽게 제압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에 의해 무능하다고 낙인 찍힌 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낮은 등급의 사람이 정말로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여전히 곁을 지키는 충직한 베루는 시스템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여전히 레벨을 올릴 수 있었고 헌터로서 자신의 능력치와 힘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다른 도전을 안겨주었다. 낮은 등급의 헌터들은 레이드 파티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려던 순간 수호의 생각은 던전 레이드의 구조로 옮겨갔다. 그는 레이드 팀이 어떻게 특정 역할로 나뉘는지 떠올렸다. 돌격대는 몬스터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운반팀은 자원을 위해 시체를 수집하며 채광팀은 재료를 얻기 위해 깊은 곳을 파헤쳤다. 그 중에서도 전투에는 오직 엘리트만이 선택되었다. 나머지 팀들은 종종 주저없이 저등급 헌터들을 받아들였다. 이 사실은 수호에게 아주 좁지만 꼭 필요한 길을 열어주었다. 비록 2급이었지만 이제 그는 던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갖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새롭게 다잡은 각오로 수호는 공식 각성자로서 처음으로 던전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전투조가 아니었다. 그는 채광조에 합류했다. 노동은 격렬하고 가혹했으며 전투 실력보다는 순수한 체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고 수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기회는 익숙한 인물을 통해 찾아왔다. 바로 한국예술대학교의 조교 임도균이었다. 수호는 임도균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유일한 각성자임을 알기에 감사했고 선배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임도균 역시 자신의 짐을 안고 있었다. 그는 수호를 채광조에 소개한 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던전 브레이크 이후 내내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각성자였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 기억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는 그에 대한 비난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호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그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했다. 수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생존이 최우선임을 임도균에게 상기시켰다. 2급 각성자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호는 그날 이미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임도균은 그 말에 놀란 듯 보였고 수호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랭크를 밝히자 더욱 놀랐다. 수호가 자신의 마력이 겨우 40 초반대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그 충격은 한층 더 깊어졌다. 이는 2급 각성자들 사이에서도 드문 낮은 수치였다. 임도균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날 옥상에서의 일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모두가 도망칠 때 수호만이 그곳에 남아 괴물들과 맞서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한심한 만화를 가진 사람과 동맹을 맺는다는 게 말이 돼? 도무지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베루가 그림자에서 나타나자 그의 생각은 산산조각났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임은 너무 놀라 무릎을 꿇고 눈에는 공포가 번졌다. 임에게 베루는 그들이 두려워하라고 배운 마수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수호는 재빨리 나서서 긴장을 풀며 베루가 자신의 소환수임을 임에게 안심시켰다. 그리고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수호는 그 말이 동료의 흔들린 마음을 진정시켜주길 바랐지만 임은 여전히 떨며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한편 수호의 시선은 던전 깊숙이 뻗은 어두운 터널로 향했다. 타격대의 전투 소리가 돌로 된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수호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앞에 펼쳐진 미지의 무게를 느꼈다. 던전 안에서 타격대는 조심스럽게 전진하며 몬스터를 사냥하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웠다. 지금까지는 늑대형 마수만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을 뿐 그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터들은 마지못해 앞으로 나아가며 쓸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바로 그때 대원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모두의 시선을 한쪽 길로 이끌었다. 새로운 호기심에 사로잡힌 대원들은 그 길을 따라가며 던전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대한 유적을 발견하자 기대감이 점점 커졌다. 유적의 거대한 구조물이 그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길고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워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들었다. 헌터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곧 그들의 시선은 유적 한가운데 땅에 깊이 박혀있는 외딴 검으로 옮겨졌다. 그 검은 신비로움과 강렬한 힘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을 사로잡으며 대원들은 경계심과 탐욕이 뒤섞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 검의 가치를 추측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로 대박을 발견한 것일까? 참지 못한 헌터 중 한 명인 김용준이 무기를 차지하겠다는 뚜렷한 의도로 앞으로 나섰다. 분대장은 즉시 경고를 외치며 이런 발견에는 항상 위험과 함정이 따름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김용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검의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그가 무기를 뽑아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격렬하게 변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빛이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유적이 핏빛 동굴로 뒤틀렸다. 밀려드는 어둠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날카로운 눈들이 나타나 증오의 찬 시선으로 공간을 아기로 가득 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준은 칼날을 힘껏 뽑아냈고 잠시 동안 억압적인 기운이 사라졌다. 분대장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도의 감정이 자리 잡기도 전에 김용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이제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텅 비어 있었고 순식간에 그는 공격을 가했다. 칼날이 분대장을 두 동강내며 누구도 반응할 틈 없이 그를 쓰러뜨렸다. 피가 돌바닥을 적셨고 남은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채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용준의 모습이 뒤틀리며 변해갔다. 그의 몸이 야성적이고 포식자 같은 존재로 변형되었다. 이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으로 뒤틀린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송곳니의 군주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났고 그의 말은 오싹한 선고였다. 그는 자신의 검에 손을 대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이전에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에서 바루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수호의 깊은 내면을 뒤흔들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웠습니다. 이제 다음 임무에서 부모님 두 분과 함께하게 된 수호는 진정한 헌터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곧 그 앞에 첫 번째 거대한 위협, 이빨의 군주가 나타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던전 안에서는 이미 혼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헌터 기미야수로 변신한 뒤 그의 뇌리에는 끊임없이 같은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군주의 영역에 침입한 자들을 죽여라. 공포에 얼어붙은 헌터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는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김의 몸을 지배한 이빨의 군주는 무력한 헌터들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던전은 학살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피로 물든 복도 너머 광산 구역에서는 벽에 밝힌 빛나는 마나 크리스탈을 곡괭이로 쪼아내는 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세 마리 그림자 고블린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고 그들이 인간을 능가하는 효율과 정확성으로 채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수호의 눈에는 자부심이 스쳤지만 곁에서 맴돌던 바루가 부드럽게 이 던전해온 본래의 목적, 즉 더 강해지고 레벨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던 수호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행동에 나서 이곳 바로 이 자리에서 개미왕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바루는 그 말에 당황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수호는 바닥에 흩어진 만화석 조각들을 가리키며 바루에게 남은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력한 개미왕은 몸을 낮추어 결정화된 만화 조각을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루의 몸에 전율이 번졌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원초적인 본능이 솟구치며 바루는 경고의 포효를 내질러 근처에 군주가 있음을 수호에게 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놀란 수호는 잠시 멈춰서 혹시 아버지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루는 재빨리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이 기운에는 진우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야성적이며 짐승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광부들 역시 그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한때 강습대가 머물던 어두운 동굴에서 희미한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지자 광부들 사이에 낮은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날카롭고 위협적인 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짐승 같은 늑대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존재는 피에 굶주린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부들 사이에 두려움이 치솟았고 그들의 리더는 모두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마비된 한 절박한 작업자가 곡괭이로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괴물의 턱에 곡괭이는 마른 나무처럼 부서져 버려 그 남자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는 비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짐승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송곳니가 남자에게 닿기 전에 수호가 끼어들어 곡괭이로 늑대의 두개골을 관통시켜 돌진을 멈췄습니다. 수호는 망설임 없이 광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곧장 출구를 향해 달아났고 수호는 다가오는 무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곡괭이 하나만을 무기로 든 채 수호는 늑대 무리를 주시했고 그들 머리 위로 신원 태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틸팽 라이칸이었고 이름이 주황색으로 빛나며 각각이 D급 미스트번과 동급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생각은 뒤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임에게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를 버릴 수 없었던 임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결의를 본 수호는 이를 허락했고 위험이 닥치면 그림자 고블린들에게 임을 보호하라고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결심이 서자 그는 인벤토리에서 그림자 던전에서 얻은 무기를 꺼냈습니다. 임은 충격에 휩싸인 채 지켜보며 수호가 어떻게 허공에서 장비를 소환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어떤 하급 헌터에게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기이했습니다. 수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칼을 손에 쥔 채 앞으로 돌진해 라이칸들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짐승들도 입을 크게 벌린 채 맞서 달려들었지만 수호는 첫 번째 늑대를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베어내 한 번에 두 동강 냈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의 라이칸이 양쪽에서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수호는 쓰러진 짐승의 시체 너머로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어나라! 어둠의 그림자가 시체를 감싸더니 순식간에 그림자 라이칸이 나타나 공격해오는 적 중 한 마리를 입으로 물어버렸고 수호는 나머지 한 마리를 공중에서 재빠르게 반격해 맞받아쳤습니다. 멀리서 바로는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에 드물게 자부심이 스치는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권능이 그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호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그림자 소환이 마나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나 스탯을 올리면 그림자 군대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결심을 굳힌 그는 다시 한번 공격해 또 다른 라이칸의 목에 단검을 꽂고 같은 명령어를 외쳤고 두 마리의 그림자를 더 일으켰습니다. 언데드 늑대들이 모이자 그는 고블린들이 하나씩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구석에서 이미 놀라움과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치며 수호를 불렀고 그가 그런 하급 헌터일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호의 능력만으로도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냈으며 죽은 몬스터를 길들이는 힘은 2급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행동이 의심을 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알림이 그의 눈앞에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긴급 퀘스트가 도착했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을 반드시 물리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며 혹시라도 그림자 속에 몬스터가 남아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라이칸을 처치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무겁고 의도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어둠 속에서 김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은 그가 스트라이크 대원의 한 명임을 알아보고 마침내 구원이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불안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의 기색이 묻어 있었고 그는 김에게 매복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뭔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김의 눈에서 비치는 부자연스럽고 희미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섬뜩한 디테일이었죠. 수호의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울렸고 그는 선배에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사나워졌습니다. 김은 망설임 없이 칼을 힘껏 휘둘러 이물반으로 칼을 기세였습니다. 수호는 즉시 반응하여 임의 옷깃을 잡아채 뒤로 세게 끌어당겼고 그 순간 칼이 땅에 내리꽂히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수호는 자신의 그림자 라이칸들을 소환했습니다. 늑대들이 생명을 얻은 듯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형체는 주변과 하나가 되며 포식자 무리처럼 공격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짧은 틈을 포착한 수호는 임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며 충돌해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는 김의 머리 위에 붉은 태그가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라칸의 송곳니에 빙의된 자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수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붉은 이름은 결코 평범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적을 의미했습니다. 과거 그런 적들과 마주쳤던 기억이 떠오르며 앞으로 닥칠 암울한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수호는 지침을 구하기 위해 개미왕을 바라보며 조언을 기다렸습니다. 바로는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김이 이제 군주의 기운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힘이 아직 그 파괴적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수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지금 상태로는 상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인벤토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 긴급 퀘스트가 나타났다는 것은 승리로 가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쌍검을 손에 쥔 채 자세를 잡으며 그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적대 플레이어를 쓰러뜨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화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던 바로는 소년의 결의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수호를 새롭게 흥미롭게 바라보며 그의 굳건한 정신이 군주의 본질과 닮아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다시 적에게 돌리던 순간 바로는 어떤 깨달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김에게서가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무기에서였습니다. 바로는 재빨리 수호에게 진짜 적은 바로 그 검 자체라고 알렸습니다. 수호가 만약 숙주의 팔을 잘라내어 검을 몸에서 분리시킨다면 빙의는 끝나고 위험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호는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라이칸들에게 만화를 쏟아붓고 사방에서 빙의된 김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거대한 턱으로 김의 검을 물어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김은 포효와 함께 인간을 초월한 힘을 폭발시키며 검을 휘둘러 라이칸들을 한 번의 연기처럼 산산조각냈습니다. 수호가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는 가운데 전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라칸의 송곳니는 이 세계의 힘으로 빛났고 그가 휘두르는 한 번 한 번의 공격마다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의 메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빙의된 김의 모습에서는 오만함과 악의가 뿜어져 나왔고 그는 분노에 찬 포효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어찌 그리 하찮은 자가 그림자 군주의 힘을 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호는 그 숙주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바로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수호의 혈통을 모욕한 것에 경노가 기운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흥미로워진 듯 그는 수호의 혈통이 자신의 오랜 적 그림자 군주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뒤틀린 미소가 번지더니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수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재빠르게 반응한 수호는 인벤토리에서 고블린의 도끼를 꺼내 치명적인 정확도로 던졌습니다. 무기는 미사일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지만 김의 반사신경은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한 번의 휘두름으로 도끼를 공중에서 두 동강 냈습니다. 수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이름을 상대로 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시켜 사정거리 내의 모든 무기를 소환해 칼날 폭풍처럼 적을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검, 단검, 도끼 등 모든 무기들이 일제히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은 그 모든 무기를 튕겨내며 무섭도록 유연한 동작으로 칼날 폭풍을 뚫고 수호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수호는 단검을 꽉 쥐고 공격에 대비했지만 김은 잔혹한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의 칼날을 산산조각내고 검을 높이 들어올려 그를 베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절박함이 몰려왔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살갗을 스칠 듯한 것엔 공격의 소나기를 요리조리 피해 나갔다. 이제는 분명했다.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끝장이고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의 승산은 점점 줄어들었다. 혼돈 속에서 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계속해서 수호를 조롱하며 공격을 피하는 그를 비웃었다. 그는 수호를 겁쟁이라고 비난하며 내 아버지와 똑같다며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그림자 뒤에 숨어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수호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의 마음속에 좌절의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그 말이 아프게 다가왔음에도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마음이 타들어가도 그는 아직 이 적을 정면으로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수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이전에 바로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개미왕에게 탑을 오르며 사용했던 힘이 왜 봉인이 풀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는지 물었었다. 바로는 수호가 한때 탑에서 가졌던 힘은 진정한 그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 힘은 그가 그런 위력을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곳은 꿈도 현실도 아닌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사용했던 압도적인 힘은 시련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경험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만약 그가 본능과 감각,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단련된 불굴의 의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 세계에서도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로 돌아와 수호는 생각의 무게를 떨쳐내고 탑에서의 전투 기억에 매달리며 김의 집요한 공격을 간신히 피했다. 그는 그때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극복했는지 또렷이 기억했다. 오직 자신의 주먹과 생명줄이 되어준 건틀릿에만 의지했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간절히 원했다. 그때 무언가가 번뜩였다. 그는 그림자 병사들의 아스트랄 형태를 떠올리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오르며 그는 날카로운 손짓과 함께 어둠의 심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자들을 소환했다. 김은 똑같은 진부한 전술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눈에 띄게 짜증이 난 채 검을 높이 들어 이 가면극을 단번에 끝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일격이 닿기 직전 수호가 소환한 라이칸들은 김에게 달려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수호의 뻗은 팔에 몸을 감았다. 검은 여전히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내리꽂혔고 전장은 크게 흔들렸다. 김의 얼굴에는 비틀린 미소가 번졌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수호가 아무런 상처 없이 칼날을 한가운데서 멈춰 세운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수호의 손은 그림자로 단련된 건틀릿에 감싸여 있었고 강철 송곳니를 가진 라이칸들이 매끄럽고 정교한 형태로 조각되어 어스름한 빛 속에서 불길하게 빛났다. 수호는 힘을 폭발시키며 김의 검을 옆으로 밀쳐내고 그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마침내 수호가 싸움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다. 바루는 옆에서 지켜보며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림자 군주의 선물은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한때 군주 앞에서 한낱 유충에 불과했던 수호가 아무런 지침도 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환수를 무기와 융합시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수호는 멈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새롭게 얻은 그림자 대장장이 건틀릿으로 쉴 새 없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각각의 일격은 되찾은 본능에 의해 정확하게 내리꽂혔다. 마침내 천둥 같은 주먹이 김의 빙의된 몸을 전장저편으로 날려버렸고 그는 거칠게 돌벽에 부딪혀 내동댕이 쳐졌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그 짐승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다. 김은 다시 일어나 원초적인 분노로 포효했고 그의 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수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배자의 권능을 소환해 흩어진 모든 무기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였다. 검, 도끼, 단검 등 온갖 무기들이 그의 주위를 치명적인 궤도로 맴돌았다. 그 무기들은 하나가 되어 김을 향해 쇄도했고 수호 역시 자신의 무기를 단단히 쥔 채 마지막 일격을 위해 그들과 함께 돌진했다. 그 공격은 압도적인 힘으로 내리꽂혔다. 수호의 굳건한 기세에 의해 김의 검을 쥔 팔이 한순간에 잘려나가며 전투는 결정적으로 끝이 났다. 이빨 군주의 빙의된 그릇은 패배했다. 대결은 끝이 났다. 먼지가 가라앉아 바루가 수호에게 다가와 젊은 군주의 성장에 감탄했다. 이 치열한 격돌 속에서 수호는 단순한 계급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숨을 헐떡이며 수호는 건틀릿을 살펴보았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김의 레드네임 상태가 그를 치명적인 적으로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 도전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전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배웠다는 점이었다. 그와 동시에 시스템 알림이 깜빡이며 보상이 주어졌음을 알렸다. 이번에는 또 다른 룬스톤, 스톰 슬래시였다. 이 스킬은 그의 검에 울부짖는 바람에 힘을 실어 한 번의 일격으로 여러 적을 베어낼 수 있게 해준다. 수호의 가슴에는 흥분이 치솟았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바라던 보상이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의 본능은 이미 이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고 있었다. 쓰러진 검의 시선이 닿자 그 무기에서 사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원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그 검은 자신의 패배를 저주하며 그림자 군주의 후손에게 당한 굴욕에 분노했고 감히 자신을 휘두르려는 인간은 누구든 탐욕에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호는 흔들림 없이 손을 뻗었다. 손이 자루를 움켜쥐는 순간 검을 감싸고 있던 붉은 오라가 갈라지며 산산이 부서졌고 저항은 침묵 속에 사라졌다. 시스템 알림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수호는 라칸의 송곳니 아이템을 획득했다. 그는 무기의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날렵하고 우아하며 이전에 들고 다녔던 조잡한 고블린 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뛰어났다. 검에서는 조용한 위협감이 뿜어져 나왔고 언제든 파괴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의 영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드러냈다. 그림자 군주의 혈통이라 해도 인간이 자신의 지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검의 영혼이 알지 못한 것은 수호의 시스템 상태가 이미 그런 모든 영향을 무효화했다는 사실이었다. 수호는 검을 단단히 쥐고 스톰 슬래시를 발동시켰다. 무기에서 거센 산의 폭풍이 폭발하듯 일어났다. 공기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서 파편이 뜯겨나가 사방으로 날아갔다. 그 압도적인 파괴력에 수호조차 놀랐고 동시에 이 기술이 자신의 만화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바로 역시 감탄하며 이 기술의 순수한 힘을 그림자 권능과 비교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림이 몸을 움직이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림이 주위를 둘러보자 수호가 급히 검을 등 뒤로 숨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수호는 긴장을 풀기 위해 인사를 건넸지만 림의 시선은 의식을 잃은 김 헌터의 시신과 잘려나간 팔에 머물렀다. 그 팔은 방금 벌어진 일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림의 눈에 경계심이 스치듯 나타났고 그는 몸을 가누려 애썼다. 그때 수호는 침착하게 던전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반겼다. 방금까지 빠져나온 어둠과 혼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밝은 햇빛 아래서도 그들이 겪은 일의 무게는 여전히 짓눌렀다. 곧 수호는 다른 생존자를 찾으러 다시 들어가겠다고 알렸다. 림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지만 수호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던전으로 돌아간 수호는 남아있는 라이칸들을 차례로 처치했다.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경험치가 쌓이며 그의 레벨도 계속 올랐다. 하지만 뭔가가 마음에 걸렸다. 라칸의 송곳니가 약해진 듯했다. 수호는 칼을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공격력 저하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자 검은 오만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림자 군주의 후손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며 특히 약한 적을 상대로는 일부러 힘을 줄였다고 항의하듯 말했다. 바로가 곧장 끼어들어 검의 자존심을 비웃으며 핀잔을 주었다. 그는 수호가 이미 검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때 자신보다 훨씬 강했던 상대를 이겨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기는 개미 왕의 말에 움찔하며 그럴듯한 변명이 무너졌다. 한편 수호는 자신이 지금 어떤 동료들과 함께하는지 말하는 곤충과 감정이 있는 칼이라는 사실에 어이없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수호는 그들의 실랑이를 마무리짓고 던전 깊숙이로 들어가 잔해 속에서 생존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폐허의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였다.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완전한 파괴만이 남아있었다. 칼은 냉담한 자부심으로 침묵을 깨며 송곳니 군주의 성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침입자를 제거했다고 자랑했다. 수호는 역겨워하며 칼을 땅에 꽂아 그 입을 다물게 했다. 바로 그때 시스템 알림이 깜빡이며 나타났고 쓰러진 헌터들에게 그림자 추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수호는 망설이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바로는 시신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어떤 시체든 그림자 병사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호는 주저했다. 대신 그는 쓰러진 헌터들의 시신을 들어올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지상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바로는 수호가 그림자 추출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수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에게 이 헌터들을 죽어서까지 싸우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받지 않아도 될 두 번째 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수호가 대화를 전환하며 이제 성역이 정말로 군주에게 속한 것인지 묻자 바로는 조용히 감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로는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는 수호가 더 큰 질문, 즉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묻게 만들었다. 그는 군주들에 대해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든 이탈임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바로는 존경과 명확함을 담아 대답했다. 이탈임은 현재 자신의 주군의 적들이었고 군주들은 한때 그들의 지독한 적수였다고 했다. 그는 9명의 군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호의 아버지이자 그림자의 군주, 죽은 자들의 왕인 진우부터였다. 또한 야수들의 지배자인 송곳니의 군주도 있었다. 역병의 군주, 곤충들의 여왕도 있었다. 그리고 괴물 같은 인간형 존재들을 지휘하는 강철 육신의 군주도 있었다. 이들과 함께 백염의 군주, 즉 마족들을 이끄는 자도 있었다. 시작의 군주, 거인의 주인, 서리의 군주, 서린들의 지배자도 있었다. 변신의 군주, 마령을 다루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의 군주, 광폭한 용들의 지배자가 있었다. 바로는 이 8명의 군주가 지구를 침공했을 때 진우 혼자서 그들을 맞서 싸워 모두 물리쳤으며 그의 힘이 그들 모두를 훨씬 능가했다고 강조했다. 수호는 아버지의 유산이 지닌 무게에 압도되어 놀라움 속에 이야기를 들었다. 그 주제가 언급되자 검은 독이 서린 듯 휙휙 소리를 내며 자신이 정말로 송곳니의 군주, 즉 자신의 주인을 진우에게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은 분노와 굴욕에 차서 자신의 힘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수호를 갈기갈기 찢어 늑대들에게 먹이로 주었을 것이라고 악에 바쳐 내뱉었다. 하지만 수호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 원한을 이해했다. 그는 아버지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이 검 또한 자신의 성역을 충직하게 지켜왔음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의무감에서 행동했지만 수호는 검에게 물었다. 만약 이곳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면 왜 그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에게 반기를 드는가? 왜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는 이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가? 검은 증오를 쉽게 놓지 못한 채 으르렁거렸지만 수호는 굳건히 맞섰다. 그는 이계의 침입자들로 인해 자신과 떨어진 어머니,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목표를 말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디에서 오든 어떤 힘이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칸의 송곳니에게 이탈임에 다가오는 위협이 이 성역조차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정말로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을 움켜쥐고 땅에서 뽑아들며 수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그는 복종이 아닌 동맹을 제안했다. 그림자와 송곳니가 하나 되어 생존과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맺는 연합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수호의 휴대폰은 전국의 길드에서 쏟아지는 스카우트 제안으로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던전에서 보여준 그의 최근 활약이 그를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고 사방에서 관심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수많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제안은 포터나 수집가 같은 역할이었고 그가 원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일이었다. 그런 직책들은 안정만을 보장할 뿐 힘을 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시스템의 실현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수호 같은 이에게 지금 길드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의 발전의 족쇄가 될 뿐이었다. 그는 그런 잡다한 제안들에 신경 쓸 이유를 찾지 못했다. 대신 그의 시선은 라칸의 송곳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생각은 던전 깊은 폐허에서 자의식을 가진 무기와 나눴던 긴장감 넘치면서도 결정적인 대화로 다시 흘러갔다. 그곳에서 수호는 대담한 협약, 즉 그림자와 송곳니의 동맹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분명히 검을 동요하게 만들었고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잠시 동안 그 조롱조차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검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동의했다. 그것은 자신을 송곳니의 군주가 남긴 또 다른 성지로 데려가 달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지금도 수호의 생각은 그 요구를 맴돌며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무기에게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라칸의 송곳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지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장소들 중 하나는 이미 붕괴되었으며 인간들이 던전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인해 게이트가 파괴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곧 그 성지가 이제는 게이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필드형 던전이 되었고 몬스터들이 들끓으며 시간에 버려진 장소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곳의 지형은 이제 불안정하고 오염되어 안전도 규칙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위험을 받아들이며 그는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삼촌에게 보냈다. 그리고 조용한 결의로 그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맞설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다. 이제 그의 목적지는 송곳니의 군주가 남긴 또 다른 성지였다. 오랜 도보 여행 끝에 그는 마침내 산 그림자에 숨겨진 철저히 울타리로 둘러싸인 지역 앞에 섰다. 그곳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고 손대지 않은 채로 단단한 경계 펜스로 보호되고 있었다. 수호는 경계 너머의 땅을 살폈다. 그곳의 부자연스러운 정적이 어떤 경비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검을 바라보며 이곳이 맞는지 물었다. 라칸의 송곳니는 지체 없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수호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펜스를 뛰어넘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반대편에 착지했다. 즉시 풍경이 변했다. 공기는 짙은 푸른 안개로 변해 지형을 베일처럼 감쌌고 시야를 왜곡시키며 이곳을 이질적인 분위기로 뒤덮었다. 수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피며 모든 필드 던전이 이런 부자연스러운 안개에 휩싸여 있는지 조용히 궁금해했다. 언제나 경계하는 바루가 설명을 덧붙였다. 그가 말하길 이 안개는 지구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주에서 온 만화로 차원의 벽을 찢고 이계의 세계를 이곳으로 쏟아낼 수 있는 힘이었다. 라칸의 송곳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바로 이 에너지가 지구와 성지 사이의 장벽을 깨뜨린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 만화는 엄청난 힘의 원천이자 동시에 심각한 불안정성의 징후였다. 바로는 계속해서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 차원을 뚫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통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화가 필요했고 만화가 강력할수록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래서 이 세계를 만화로 범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수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진정으로 강력한 적들은 아직 균열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등장은 불가피했다. 그때까지 자신이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지구는 무너질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망설임 따위는 그는 짙은 안개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이제는 이 위험하고 황폐한 들판 깊숙이 숨겨진 성소의 입구를 향해 나아갔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수호는 아래의 상황을 신중하게 살폈다. 이 시간에는 들판이 텅 비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의 실망과는 달리 이곳은 결코 비어 있지 않았다.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지며 장갑차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문 근처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경비원들이 무기를 들고 날카롭게 주위를 살피면서 있었다. 잠시 후 민간인 3명이 차량에서 끌려 나왔다. 그들의 손은 묶여 있었고 눈은 가려져 있었으며 몸짓에서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황은 순식간에 이상함을 넘어 섬뜩함으로 변했다. 수호의 시선은 특히 난폭한 한 깡패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소녀를 거칠게 앞으로 끌어당기고는 조롱하듯 그녀의 얼굴을 움켜잡으며 그녀의 억눌린 비명을 비웃으며 웃었다. 수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착각할 여지가 없었다. 이건 몬스터 사냥이 아니었다. 이건 인신매매였다. 그의 옆에서 바루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개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수호가 제한 구역에서 무단 침입자로 행동한다면 그의 헌터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절차도 체계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있었다. 논리적으로는 관찰만 하고 지나치는 것이 맞았지만 바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호는 이미 그의 곁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 결정에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건 본능이었다. 폭력 범죄 수사관이었던 아버지와 영웅적인 소방관으로 추앙받던 할아버지 밑에서 수호는 현실의 정의와 행동, 그리고 희생의 무게를 배우며 자랐다. 용기는 그의 가족에게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유산이었고, 이제 그 유산이 수호의 온몸을 타고 흐르며 그는 미지의 세계로 머뭇거림 없이 달려들었다. 이것으로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 3화가 마무리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에피소드가 곧 찾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면 4화가 공개될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곧 새로운 챕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